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무회계를 볼게요. 자, 재무회계는 회계급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다 하고 갈 거예요. 하고 가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이제 이론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 분계 문제가 5문제. 그럼 총 10문제죠. 그럼 분계 문제는 한 문제당 3점, 15점이고 이런 문제는 한 문제당 2점 해서 10점. 총 25점으로 출제가 돼요.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결급하고 겹치는 부분이지만은 시험에서 비중이 25%나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해결급에서 공부했으니까 좀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두세요. 그렇게 해서 고득점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5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핵심 내용 정리가 있는데 해결급하고 거의 다 겹쳐가지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울 때 배운 내용이구나. 네. 그래서 한번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다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게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서 갈게요. 자, 먼저 예금이 나오는데 그 예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예금, 정기 예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이고, 정기 예금은 만기가 있는 예금이고, 당좌 예금은 당좌 수표의 발행을 통해서 출금이 가능한 예금 통장을 이야기하는데, 당좌 예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제품을 팔았어요. 자, 대금 100억 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을법인이 100억 원을 현금으로 주면은 그 상당히 그 100억 원의 대금 거래가 번거로워지겠죠. 그래서 을법인은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에 가가지고 당좌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당좌예금 통장을 만들고 그랬더니 은행에서는 당좌 수표 용지를 줘요. 그 을법인은 100억 원의 대금 결제를 할 때 당좌 수표 용지에다가 이렇게 당좌 수표 용지에다가 100억 원이라고 이렇게 써서 결제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을법인은 뭐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가가지고 이 수표를 제시하고 현금으로 다시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을법인이 우리은행 통장에다가 돈을 200억 원 넣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200억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당좌 수표를 받아서 대금 결제를 당좌 수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을법인 입장에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했죠. 그럼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 을의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이렇게 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은 어느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요? 당좌예금에서 돈이 출금이 돼요. 그래서 당좌 수표의 발행을 통해서 출금이 가능한 예금 통장이 당좌예금 통장이에요. 자, 을법인 입장에서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품 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산 거라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억 원이 올 거고 수표를 이렇게 발행했죠. 수표를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당좌예금 통장에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간 걸로 분계하시면 되겠고, 자, 을법인 입장에서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품을 판 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인 거고 뭐를 받았어요? 수표를 받았죠. 수표를 받으면 뭐를 받은 거냐면요. 현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자 입장에서는 얘가 현금이죠. 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꾸잖아요. 돈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수표는 그 5페이지 보시면은 5페이지 상단에 그 1번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은 그 당좌예금에서 출금된다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에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령하면 현금이에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은 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은 거예요. 자, 3번에 자기야 수표가 있는데 자기야 수표라고 하는 거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냥 현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수표가 자기야 수표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표를 보시면은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그와 같이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자기야 수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수표 가지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그건 현금인 거예요. 자기야 수표는 현금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이 있는데 그 5번에 당좌 차월하고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했는데 만약에 당좌예금 통장에 잔고가 90억밖에 없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수표 100억 원짜리를 발행하면은 당좌예금 통장에 마이너스가 얼마가 발생해요?
10억 원만큼의 마이너스가 발생하죠. 이렇게 당좌예금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 발생했을 때 당좌 차월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럼 을법인 입장에서 붕괴는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의 원재료가 100억 원이에요. 자, 근데 대변의 당좌예금 통장에 잔고가 얼마밖에 없어요? 90억밖에 없으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90억이 빠져나가겠죠. 자, 근데 10억 원 부족한 거는 일단 누구 돈으로 주겠어요? 우리은행이 10억 원만큼 대신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을법인은 나중에 우리은행한테 10억 원을 갚아야 되겠죠. 그럼 결국 당좌 차월이 발생한 거는 을법인이 우리은행한테 뭐 한 거예요? 돈을 빌린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정 까먹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단기 차입금 10억 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붕괴하실 때 있잖아요. 전폐입력 하실 때 이 붕괴를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도 돼요. 어차피 이 계정 과목은 실무상 쓰는 계정 과목일 뿐이고 결국 단기 차입금으로 통합 표시가 돼요. 그래서 붕괴할 때는 대변에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셔도 틀리진 않아요.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당좌 차월이 발생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받냐면요. 당좌 거래를 개설했을 때 보증금을 받아요. 그거를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라고 하고 이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인데 예금이에요. 예금인데 당좌예금 통장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 예금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 사용이 안 돼요.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긴 하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 실무상 쓰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 돼요. 그래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우리가 실무상 계정 과목을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그 예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다 했고 그럼 여러분들 일단 붕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붕괴 연습을 볼게요. 자, 8페이지 가보세요. 자, 8페이지 그 상단에 예금회계 처리가 있죠. 여러분들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 일단 한번 붕괴해보시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들으세요. 전 바로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정지해놓고 한번 붕괴해보세요. 자, 1번 1월 1일 날 원재료를 3만 원에 매입하고 2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거래처에서 받은 자기야 수표로 지급하다. 원재료를 3만 원 주고 샀으니까 차변의 원재료 3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수표를 발행했죠. 수표를 발행하면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나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만 원은 뭘로 지급을 했대요? 자기야 수표로 지급했다죠. 자기야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에요. 대변에 현금 만 원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제품을 3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대변의 제품 매출 30만 원. 자, 대금은 뭘로 받았대요? 수표로 받았죠. 자, 받은 자 입장.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수표를 받은 자 입장에서는 뭐를 받은 거라고요? 현금. 차변의 현금 30만 원. 자, 3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600만 원을 현금 입금하여 국민은행과 당좌 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수표 용지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았으며 용지 대금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계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요?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쓰시면 돼요.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인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일 때 우리가 실무상 쓰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용지 대금 지급한 거는 수수료죠. 수수료 비용 만 원. 은행에다가 지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변에 현금 601만 원. 자, 4번 영업용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대금 매입 비용 11만 7천 원을 국민은행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로 지급하다. 그럼 토지를 샀으니까 차변에 토지 11만 7천 원이겠죠. 자, 그 다음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건데 당좌예금 통장의 잔액은 11만 6,800원밖에 없다죠. 얼마가 부족해요? 200원이 부족한 거는 은행이 대신 지급을 했겠죠. 그러면은 당좌 수표를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빌린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는 거예요? 빌린 돈 단기 차입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5페이지. 자, 5페이지 하단에
자, 이번에 현금 등 자산이 있는데 이런 문제형이에요. 이건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자, 그다음 6페이지 상단에 그 2번의 매출 채권하고 3번의 어음의 배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럼 이제 채권을 볼 건데 교재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일단 채권 채무를 볼게요. 자, 우리가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는데 채권은 받을 권리, 채무는 지급해야 할 의무, 빚이에요, 빚. 자, 그럼 채권은 받을 돈을 이야기하는데 이 받을 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미수금, 그 다음에 대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채무가 있는데 채무는 매입 채무, 그다음 미지급금, 차입금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받을 돈 일단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라고 해요. 즉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면은 상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는 상품을 사고 파는 거, 제조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는 원재료를 사와서 그거를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게 주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한 거래, 즉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 매출 채권인 거예요. 그래서 상품하고 제품 판매와 관련된 받을 돈이 매출 채권, 그 외의 것을 판매하고 받을 돈은 미수금이 되고, 대여금은 빌려주고 받을 돈이에요. 대여, 빌려주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다음 매입 채무, 빚. 매입 채무는 이제 구매한 거, 재고 자산을 사오고 갚아야 될 돈이 매입 채무예요.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매하고 갚아야 할 돈이 매입 채무. 그 외의 것을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은 미지급금. 차입금은 빌린 돈이 돼요. 자, 근데 매출 채권은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품이 상품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실무상 개정 과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써요. 자, 외상 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 받을 어음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 받을 어음. 참고로 미수금 있잖아요. 이 미수금은 상품하고 제품을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팔아도 미수금,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어도 미수금인 거예요. 미수금은 어음을 받아도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도 미수금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세 가지 요 개정 과목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거기 6페이지 상단에 매출 채권이 나와 있죠. 그럼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1번의 외상 매출금 봤더니 차변의 외상 매출금,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외상 매출금. 2번에 받을 어음은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 돼요. 자, 그러면 어음에 대한 회계처리를 좀 더 볼 건데, 어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서죠. 그 어음에 배서가 있습니다. 배서라고 하는 말은 뒷면에 배서, 이 배자가 등배자고 서자가 사인하다는 말인데 뒷면에 사인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음을 차변에 있는 이 받을어음 있잖아요. 차변에 있는 이 받을어음을 상대방한테 사인해서 넘기는 행위를 어음의 배서라고 해요. 차변에 있는 받을어음이 대변으로 빠지는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넘길 때 이걸 어음을 배서했다 이런 말을 써요. 자, 그럼 일단 어음의 배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추심이인 배서, 두 번째 어음의 할인, 세 번째 배서 양도가 있는데 일단 두 번째 어음의 할인부터 볼게요. 자, 어음의 할인은 이런 거예요. 4월 1일 날에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 10,000원 있죠. 자, 그러면 이 어음이 있잖아요. 자, 어음이 만기일이 12월 1일이었다라고 할게요.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있는 종이 쪼가리잖아요. 어음을 이렇게 보면은 약속어음. 어음을 보면은 어음에 발행인이 누구냐, 지급인이 누구냐 나와 있고, 어음에는 지급기일이 나와 있어요.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주겠다는 날짜가 12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외상으로 할게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종이 증서라도 하나 써주는 게 더 안심이 되잖아요. 그게 어음인 거예요. 그럼 이 어음 종이 쪼가리는 12월 1일 날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이거를 만기까지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돈이 없어서 11월 1일쯤에 내다 팔았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음을 내다 팔면은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어디로 빠지냐면요. 일단 대변에 이렇게 어음이 제거가 돼요. 어음을 매각하면 어음이 이렇게 팔리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음을 이렇게 팔잖아요.
엄을 이렇게 팔면은 보통 누가 사주냐면요. 은행이 사줘요. 근데 이 은행이 이 엄을 살 때 있잖아요. 당연히 어음 대금 10,000원을 그대로 사주진 않겠죠. 어음 대금을 좀 깎겠죠. 예, 그때 깎이는 비용을 할인료라고요. 할인료를 지불하고 어음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 할인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자 성격이에요. 자, 어음이 얼마짜리 어음이에요? 만개가 되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이잖아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어음인데 이 10,000원짜리 어음을 깎아요. 이자 성격. 왜냐하면 은행은 이 어음을 사면은 한 달 동안의 이자가 한 달 동안 기다려야지 자기들도 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한 달간의 이자 상당액을 달라라는 거예요. 그 이자 상당액이 할인율인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몇 %라고 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였다고 할게요. 이건 연 할인율이죠. 1할 계산하면 365분의 30일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럼 계산하면은 제 마음대로 한 1,000원 나왔다고 할게요. 당연히 1,000원 아니겠지만 그냥 이 금액이 1,000원이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이 할인료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쓰느냐?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자, 받을 어음이 매출채권이죠. 받을 어음을 은행한테 팔면서 나오는 손실이라고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럼 1,000원을 빼고 돈이 9,000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할인료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쓴다라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그 가운데 이번에 어음에 할인해가지고 네, 그 할인료 계산하는 거랑 할인료 계산하는 시기랑 그다음 계정 과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배서양도가 있는데 배서양도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A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할게요. 어음이 받을 어음이 10,000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한테 원재료를 10,000원의 외상으로 구매하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00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A한테는 어음 받을 어음이 있었고 그 다음 B한테는 줘야 될 돈이 10,000원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근데 이제 B한테 줘야 될 돈이 없어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넘기는 거 이걸 배서양도다라고요. 배서양도는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외상대금을 갖거나 물품을 구매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기는 거 어음을 넘기는 행위 그거를 배서양도다라고요.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이렇게 대변에 빠졌죠. 자, 여러분들 그 뒤에 8페이지 보세요. 자, 8페이지 매출채권 및 어음의 배서회계 처리가 있는데 5번 보세요. 5번에 1월 5일 매출처 주장권기계의 1월 2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 원이 전액 다음과 같이 해소되었다. 그 외상대금이 해소됐으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자, 어떻게 해소됐냐 봤더니 그 네모 박스에 400만 원은 단기 4월 1일 만기 약속 어음으로 받고 400은 어음으로 받았대요. 나머지는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됐대요. 차변에 보통예금 1,100만 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자, 6번 보세요. 6번에 매출처 주 대풍에 대한 받을 어음 1,000만 원을 당사 거래은행인 가나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 바 당일 추심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이렇게 빼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1,000만 원이 빠졌어요. 자,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이런 경우예요. 자, 어음의 만기가 12월 1일이에요. 그럼 12월 1일 날에 어음 대금을 받으러 은행에 가려고 해요. 어음 대금이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 받으러 은행에 가려고 했더니 은행이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인데 은행은 부산에 있는 거예요. 그 어음에 보면은 어음에 지급 장소가 나와 있어요. 어음상에 돈을 12월 1일 날 어디서 주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나와 있는 장소가 부산인 거예요. 그럼 부산까지 내려가서 돈 받을래요? 힘들겠죠. 예, 그래서 자기 회사에 가까운 은행 있죠. 가까운 은행 가가지고 어음 대금 좀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해요. 예, 그걸 우리가 추심을 의뢰한다 이런 말을 써요. 추심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대신 받아줘요. 그래서 은행한테 어음을 넘기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1,000만 원 이렇게 빠지죠. 은행한테 어음을 넘겼으니까 넘기고 은행에서는 돈을 대신 받아주는데 받아줄 때 공짜로 해주진 않겠죠. 예, 그때 받는 비용을 추심료라고 해요. 추심료를 받아요. 추심료.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어음 대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추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심료 3만 원 낸 거 수수료 비용
나머지는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왔다죠. 당좌 예금 997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할인하고 추심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할인은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내다 판 거고, 예, 그래서 할인료를 지불해야 되죠. 예, 이 기간 동안에 이자 상당액인 할인료를 지급해야 되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추심이 인배서는 추심료인데, 추심료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은행에다가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지불하는 비용이 추심료인 거예요.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주 강서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3천만 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7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그 할인한 거죠.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 3천이 빠지고 할인료 준 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되겠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통장에 2,930만 원 들어오는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도 할인인데 문제 볼게요. 주 대정으로부터 받은 받을어음 2천만 원을 한일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그럼 대변에 받을어음 2천만 원이 빠지겠죠. 할인했으니까. 네, 받을어음 2천이 빠지고 할인료를 지불하는데 할인료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어음이 얼마짜리 어음이에요? 2천만 원짜리 어음을 몇 프로를 깎았대요? 10%라죠. 그럼 10%를 곱해요. 근데 이건 연 할인율이죠. 그래서 365분에 남아있는 일수가 60일. 그러니까 이자 계산하듯이 계산하시면 돼요. 2천만 원짜리인데 이자율이 10%. 그 다음에 1할 계산해야 되니까 365분에 요 남아있는 일수 있죠. 만기까지 남아있는 일수가 60일이라죠. 그 60일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328, 767이 나오고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금 통장에 입금된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9번에 현용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주 대방유통에 대한 받을 어음이 각각 100만 원이 있었는데 주 현용상사의 외상매입금을 주 대방유통의 받을 어음으로 배서양도하였다. 자, 배서양도죠. 그럼 외상매입금이 있는데 외상매입금이 얼마가 있었대요? 100만 원이 있었다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100만 원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결제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으로 넘긴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은 차변에 있었겠죠. 그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빼시면 되겠고. 자, 10번 볼게요. 자, 주 영인 광고에 미지급한 신문 광고료 300만 원을 미지급했으니까 대변의 계정 과목은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미지급금으로 잡혀 있었겠죠. 미지급금 300이었을 거예요. 자, 그거를 거래처에서 상품 외상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 100만 원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미지급금 갚은 거니까 대변에 있는 미지급금을 어디로 빼야 돼요? 차변에 빼야 되겠죠. 차변에 미지급금 300 빼고 100만 원은 외상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으로 결제하고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받을 어음 100만 원을 대변에 이렇게 빼요. 미지급금 300을 떨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 10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수표를 발행했죠. 수표를 발행하면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200만 원 빠져나가는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부산 상사로부터 받아 두리은행에서 할인받은 약속금 600만 원이 부도되어 두리은행으로부터 상환 청구를 받고 만기일 이후의 법정이자 10만 원을 포함한 6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산 상사에 전액 상환 청구하였다. 그 내용이 아니라 문제가 좀 어렵죠. 문제가 뭐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인데 작년에 부산 상사로부터 받아 두리은행에서 할인받은 약속금 600만 원이 어음이 있었는데 어음이 자, 내가 어음을 한 장 받았어요. 차변에 받으러 600이 있었어요. 이게 누구한테 받을 어음이었대요?
부산 상사한테 받을 어음이 어때요? 자, 그럼 부산 상사가 우리 회사한테 어음을 줬죠. 자, 근데 회사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은행에다가 내다 팔았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겠죠. 빠져가지고 뭐 할인료 지불하고 할인료 한 10만 원 지불하고 현금 590만 원 받아 썼다라고 할게요. 자, 그랬는데 자, 어음은 그래요. 자, 이게 내다 팔았죠. 그럼 은행이 이 어음을 샀죠. 그러면 어음이 만기가 되면 부산 상사는 은행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이 부산 상사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돈을 안 갚고 은행한테 돈을 안 갚고 부도내버린 거예요. 어음을. 그러면은 은행은 이 어음을 판 회사 있죠. 판 회사한테 이 어음에 대한 반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어음에 대한 반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한 청구권이라고요. 상한 청구권은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물건을 반품할 수 있듯이 어음도 하자가 있으면 어음을 반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어음을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상한 청구권이고 그 상한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은행이 어음을 회사한테 다시 가져가래요. 그러면은 옛날에 받은 돈 회사는 배타내야 되겠죠. 배타낼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은행이 부산 상사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기간 동안에 그 기간에 이자 상당액을 포함시켜서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봤더니 상한 청구를 받고 반품 청구를 받고 어음의 만기일 이후에 돈을 못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법정 이자를 포함해서 줘야 돼요. 그럼 대변에 현금 610만 원을 은행한테 지급을 해요. 줬는데 어음을 다시 가져온 거죠. 팔았던 어음을 다시 반품받아서 가져온 거죠. 어음을 다시 가져왔어요. 그럼 회사는 다시 이 어음을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부산 상사한테 받을 돈이죠. 부산 상사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이 법정이자 10만 원을 포함해서 전부 다 받아내야 돼요. 근데 결국 띄겠죠. 주겠어요. 얘한테도 안 줬는데 얘한테 주겠어요. 어쨌거나 어음을 얘한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 어음이 부산 상사가 뭐하는 어음이에요? 부도낸 어음이죠. 그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부도어음과 수표예요. 어음을 내가 가져왔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은 개정 과목을 부도어음과 수표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분계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페이지. 그래서 6페이지 거기에 상단에 2번 매출채권하고 3번에 어음의 배서를 설명드렸어요. 어음의 배서가 다 대변에 받을 어음이 빠지고 있죠. 대변에 받을 어음이 빠지는데 어음이 어떤 형태로 배서에서 넘기느냐에 따라서 주심의 인배서, 어음의 할인, 배서양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기타의 당좌자산 보면은 1번의 미수금 요거죠. 자, 그래서 미수금은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채권. 그래서 거기 설명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가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채권인 거고. 자, 단기 대여금이 있어요. 자, 이 대여금은 그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빌려주고 받을 돈은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빌려주고 받을 돈은 장기 대여금. 그래서 우리가 개정 과목에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주주나 임원, 종업원에게 대여했을 때에는 개정 과목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써요. 그래서 주주나 임원에게 빌려준 돈은 실무상 관리 목적으로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써요. 만약에 10만 원을 직원한테 갑을 했다. 직원한테 빌려준 돈은 개정 과목을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을 쓰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개정 과목일 뿐이고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있죠. 재무상태표에는 이 개정 과목을 단기 대여금으로 통합해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건 어디까지나 실무상 쓰는 개정 과목일 뿐이고 12월 말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통합해서 표시한다. 근데 여러분들 분계 문제가 전폐입력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종업원한테 빌려준 돈은 일단 실무상 개정 과목을 써서 전폐입력을 하세요. 그게 더 맞는 거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선급금. 오타네, 목차가 잘못되어 있네. 1번에 미수구, 2번에 단기 대여금, 선급금은 3번, 가지급금은 4번, 선납세금은 5번, 다음 페이지 현금 가부족은 6번이에요. 그렇게 번호 넘버링을 수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선급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6페이지 우리가 이제 단기 대여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나머지 기타의 당좌 자산은 그 뒤에 9페이지 보시면은 가운데 기타의 당좌 자산 회계 처리 있죠. 예, 그 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일단 12번은 단기 대여금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세무이금에서는 그 단기 대여금 분계 문제는 12번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거래처인 주 상위 상사에 1년 이내 회수 목적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8,505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고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대여금 1억 원이겠죠. 자, 단기 대여금 1억 원이에요. 빌려준 돈. 근데 돈을 준 거는 8,505만 원이고 이한테 받을 돈이 1,495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외상매출금.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1,495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돈을 대여금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우리가 받을 돈 외상매출금을 대여금으로 바꾸는 거, 그걸 우리가 금전대차 거래라고 해요. 그래서 대여금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고 외상매출금은 이자를 받을 수 없는 채권이에요. 돈을 안 갚으니까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이렇게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계예요. 그 채권의 종류를 바꾼 거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대여금으로 전환한 거죠, 채권을. 자, 그다음 13번하고 14번은 선급금에 대한 문제인데 선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선자, 급, 지급할 급자, 금, 돈, 계약금 등을 먼저 지급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금이에요. 자, 그럼 13번 문제 봤을 때 주 진흥에 원재료 개당 10,000원짜리 100개를 주문하고 주문한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그건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대금 중 계약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물건을 인도받은 날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럼 30만 원 준 거는 거래가 맞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선급금으로 잡아요. 실제로 이 날에 원재료를 받았으면 원재료인데 계약금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자, 14번 보세요. 14번에 주 대풍에서 매입하기로 한 원재료를 인도받고 선급한 30만 원을 제외한 잔액 7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 회사가 그 주식회사 대풍이 아니라 주식회사 진흥으로 바꿀게요. 그래야지 13번하고 연결이 되겠네. 자, 그럼 주식회사 진흥에서 매입하기로 한 거, 그거를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냐면요, 원재료 100만 원어치를 받았죠. 받았는데 바꿔봤더니 옛날에 계약금 지급한 게 30이 있었죠. 그럼 얘를 떨어야 되겠죠. 떨고 나머지 준 돈은 현금으로 70만 원. 자, 계약금 줬을 때는 선급금 잡아놨고 원래 이 자리에 원재료가 왔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약금만 준 상태이기 때문에 선급금이라고 잡아놨다가 원재료가 들어왔을 때는 얘를 빼면서 원재료로 대체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자리에 원재료가 왔었어야 되니까 선급금이라고 임시로 잡아놨다가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면 얘를 빼면서 원재료로 대체,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17번은 가지급금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지급금은 현금 등이 지출이 됐는데 어떤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그래서 15번 보시면은 업무차 지방 출장을 가게 된 영업팀 사원의 출장비로 10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이체 하여 지급하였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100만 원이 나갔죠. 자, 근데 이 돈이 있잖아요. 어디에 쓸지는 알 수가 없죠. 사원이 돌아와 봐야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이에요. 자, 근데 실무상 있잖아요. 이 가지급금은 전도금하고 똑같은 계정 과목인데 사원이 출장 갔을 때 어느 계정 과목으로 써야 될지 모를 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을 가지급금을 쓰기도 하고 같은 계정 과목인 전도금을 쓰기도 해요. 두 개 중에서 어떤 걸로 써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금 계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때는 전도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전도금 100만 원. 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지급금하고 전도금은 똑같은 계정 과목이다. 그렇게 아셔도 무방하고 실무에서는 사원 출장 갔을 때 거의 다 전도금을 쓰지 가지급금 계정 과목을 안 써요. 근데 가지급금은 원래 실무상 있잖아요. 대표이사 등의 회사 돈을 업무와 무관하게 빼갔을 때 보통 쓰는 계정 과목이지 사원이 출장 갔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도금을 더 많이 써요. 시험은 같은 걸로 보고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하세요. 회계상으로는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봤더니 부산으로 출장 갔던 영업판매 사원 박영길이 기사하여
당기 1월 15일에 전도금으로 처리하였던 출장비 100만 원을 정산하고 부적분 13,000원을 추가로 현금 지급하다. 사원이 복귀했어요. 복귀했으면은 차변에 있는 전도금 1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겠죠. 그 내역이 전부 다 출장비였대요. 출장비는 계정 과목이 여비교통비인 거예요. 얼마 썼냐 봤더니 101만 3천 원 썼대요. 13,000원 더 썼죠. 그럼 더 쓴 돈은 직원한테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3,000원 해서 여비교통비가 총 101만 3천 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17번 볼게요. 영업부의 연남길 가장이 전주에 출장비로 가져갔던 20만 원. 그럼 차변에 계정 과목이 뭘로 잡혀 있었겠어요? 갔을 때는 가지급금 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었겠죠. 차변에 가지급금 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다가 자, 사원이 복귀했어요. 복귀해가지고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20만 원을 떨고 자, 그 내역을 봤더니 지출결의서 내역에 항공기 왕복표 15만 원, 식대 만 원 해서 출장비로 16만 원 쓴 거죠. 여비교통비 16만 원. 그리고 잔액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반환 받았다. 네. 그래서 4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8번하고 19번 문제가 선납세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선납세금은 먼저 납부한 세금인데 미리 납부한 법인세를 이야기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10만 원 받았다라고 할게요. 자, 은행은 이자를 줄 때 있잖아요. 세금을 띄워줘야 돼요. 법인세거든요. 법인이 나중에 내야 될 법인세를 미리 띄워줘요. 법인은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띄는데 이 띄인 세금이 원래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돼요.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기중에 미리 띄인 법인세를 뭐라고 하냐면요. 그거를 선납세금이다라고요. 내년 3월 달에 내야 될 법인세를 먼저 납부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선납세금이다라고 써요. 그래서 이자 1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세금 14,000원 띄인 거 빼고 86,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미리 띄인 법인세 계정 과목은 선납세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지급한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10만 원 지급한 거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세금을 띄고 86,000원을 지급했죠. 그럼 14,000원 띄인 세금은 세무서에다가 대납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뗀 금액이죠. 그 계정 과목을 예수금을 쓰죠.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예수금 할 때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고 그 여러분들이 해결국 공부하면서 이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선납세금은 받는 자 입장에서 띄인 세금이고 그 다음에 예수금은 주는 자 입장에서 띄워주는 거예요. 대납하기 위해서 띄워주는 게 예수금이단 말이에요. 자,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예수금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그 문제 18번 문제 있잖아요. 18번 볼게요. 국민은행에 가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14만 원을 차감한 1,086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자, 정기예금이 얼마나치가 있었냐면요. 1,0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럼 차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이었겠네요. 차변에 정기예금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됐대요. 만기가 되면은 차변에 있는 정기예금 1,000만 원을 빼서 어느 통장으로 박아놨다라고 했냐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았다네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자도 함께 들어오겠죠. 이자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겠죠. 지금 문제는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인데 근데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띄고 받았다죠. 세금 얼마를 띄었대요? 14만 원. 원천징수세액 14만 원 뺀 돈이 들어왔다잖아요. 14만 원 띄인 거는 선납세금, 미리 낸 법인세다라고 해서 선납세금.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1,086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선납세금이 이제 원천징수 됐을 때, 이자 받을 때
법인이 이 산납세금 쓰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자 받는 거랑 다른 게 몇 개 있긴 한데 시험에서 절대로 안 나오고 일단은 이자 받는 거 하나랑 그다음 하나 있는 게 중간회납이 있어요. 자, 미리 띄는 법인세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자 받을 때 세금 띄는 거, 중간회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법인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내려고 하면 법인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세무서에서는 반년치에 대한 결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8월 달에 법인세를 일단 애납 성격으로 한번 내래요. 그러니까 실제 확정된 법인세는 아니고 상반기에 대한 그 이익에 대한 세금을 미리 좀 내달래요. 예, 그걸 우리가 중간애납이다라고요. 자, 그럼 중간애납 법인세를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500원을 납부했다라고 할게요. 이건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그냥 대강 계산해서 미리 납부한 법인세예요. 그걸 우리가 산납세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리 납부한 법인세 산납세금. 이건 나중에 12월 말까지 결산을 해가지고 확정된 법인세가 나오면은 미리 낸 거는 미리 낸 법인세는 나중에 빼고 법인세를 3월 달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납세금은 미리 냈고 나중에 3월 달에 낼 때는 이 금액을 빼고 내게 된다. 자, 그래서 중간회납은 법인세 미리 낸 거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보통형 통장에서 12만 원 빠져나가죠. 자, 나갔는데 이거는 미리 납부한 법인세죠. 미리 납부한 법인세는 계정 과목을 산납 세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하단에 기타의 당좌자산에서 거기 선급금, 가지급금, 산납세금 내용이 나오죠. 다 설명드렸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현금가부적 볼게요. 자, 현금가부적은 장부상 현금 잔액이랑 시제랑 맞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 현금가부적이에요. 자, 지금 장부가 더 많죠. 그럼 시제가 부족하죠. 얘가 진짜잖아요. 진짜 현금이 400인데 장부가 500원이다. 이 말은 차변에 현금이 얼마라고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변에 현금이 5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400이니까 대변에 현금 100을 떨고 자, 원인이 뭔지 모를 때 임시로 현금 가부적 100 이렇게 잡아놔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현금을 떨고 시제로 맞춰줘야 되니까 모르기 때문에 현금 가부적. 자, 원인을 밝히면 얘를 떨면서 원인. 자, 원인이 직원 식대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복리후생비 50원 이렇게 떨면 되겠고. 자, 이 현금 가부적은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결산일까지 무조건 원인을 밝혀야 돼요. 원인을 못 밝히면 떨면서 잡손실로 처리해야 돼요. 돈이 나간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힌 거잖아요. 그래서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자, 만약에 현금 시제가 600이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현금이 100원 더 많아야 되겠죠. 장부 시제하고 맞춰주려면은 현금이 더 많았을 때는 차변에 현금 100을 늘려주고 100이 늘어났는데 왜 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는지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현금 가부적 100 잡아놔요. 자, 근데 원인을 밝혔어요. 자, 원인이 현금 가부적 원인이 50원만큼은 밝혔어요. 이자를 받은 거였대요. 그럼 대변에 이자 수익 50원. 그럼 원래 이게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있을 건데 이게 모르니까 임시로 현금 가부적 잡아놨다가 원인 밝히면 떨면서 대변 원인. 자, 만약에 이거를 결산일까지 원인을 못 밝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혔기 때문에 뭘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익이겠죠. 이익. 돈이 나갔을 때 원인을 모르는 거는 잡손실.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한 원인을 못 밝히면은 잡이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페이지 상단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요 현금 가부적 관련된 문제는 나중에 결산할 때 한 번 더 풀어볼게요. 결산 문제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의 당좌자산 마지막 주자가 남았는데 대손이죠. 대손을 설명을 좀 할게요. 그러면 이제 7페이지 대손의 개체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거기 이제 대손 충당금의 설정부터 나오는데 일단 대손이 어떤 거냐, 그것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외상매출금이 10억 원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받을 돈이 10억 원이죠. 근데 이 돈을 이 돈 안 갚은 거예요. 이 돈 중에서 1억 원을 띵거 먹었다라고 할게요. 1억 원만큼이 돈을 못 받죠. 그때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이런 말을 써요. 대손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띄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돈이 띄었으니까 이익 난 건 아니고 손실이겠죠. 예, 그때 사용하는 개념 과목이 대손 삼각비예요. 대손, 돈이 띄어서 외상 매출금을 삼각하면서 나오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대손 삼각비 1억 원.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근데 이렇게 돈이 띄일 때마다 분개를 하면은 정보 이용자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외상 매출금이 100억 원이 있는데 이게 받을 돈이 100억 원이 있으니까 이 회사는 나중에 100억이 들어오겠구나. 좋은 회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중에서 1억 원만큼은 띄일 돈이었던 거예요. 그럼 정보용자 이 중에서 10%인 10억 원만큼이 띄일 돈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정보용자한테 우리 회사는 외상 매출금이 100억 원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 10억 원만큼은 띄일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예, 띄일 것 같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진짜 띄일 것 같아요라고 미리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정보용자들이 그 회사에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재무제표를 좀 더 믿음직스럽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10억 원을 떠는데 이게 진짜로 띄인 거예요? 띄일 것 같은 거예요? 예, 띄일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해요. 대손 충당금. 예, 띄일 것 같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진짜로 띄이면 채권을 떨고 띄일 것 같을 때는 대손 충당금. 얘는 성격이 외상 매출금, 채권 있죠. 예, 채권의 차관 계정이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자, 외상 매출금이 100억 원 있죠. 자, 여기에서 빼기 하는 형식으로. 그러면은 100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억 원만큼이 띄일 것 같구나 라고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대손 충당금이. 자, 그래서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총 세 가지인데 일단 크게 두 가지. 진짜로 띄었을 때, 띄일 것 같을 때. 자, 이 띄일 것 같은 거 요거부터 먼저 볼 건데 요거는 결산일 날 하는 분기예요. 자, 띄일 것 같은 거. 자, 요거부터 볼게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설정. 결산일 날에 하는 분기예요. 자, 먼저 띄일 것 같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결산일 날에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돼요. 대손 띄일 걸로 추산되는 금액. 자,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기말 현재 채권 잔액에서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곱해요. 대손 추정률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띄일 것 같은 비율을 이야기해요. 요거는 시험에서 몇 퍼센트라고 줄 거예요. 주는데 보통 1%죠. 왜 그러냐? 보통 1%가 많이 주어지는 게 세법상 대손 추정률은 1%로 최소 1%는 주기 때문에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1%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기말 현재 채권 잔액이 2만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가 띄일 것 같았던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죠. 추정치죠. 그래서 200원이 띄일 것 같았어요. 진짜로 띄인 게 아니라. 그럼 여기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는데 분개의 결론은 그래요.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변의 대손 충당금 200 그리고 미리 차변의 대손 삼각비 200 비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럼 띄일 것 같을 때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인 거예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차변의 대손 삼각비 200 대변의 대손 충당금 200. 자, 대변의 채권을 떨려고 봤더니 띄인 게 아니라 띄일 것 같죠.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미리 비용을 잡아줘야 돼요. 나중에 띄일 거지만 미리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대손 충당금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는 거의 받을 확률이 상당히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비용 처리해 주는 거예요.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이 있다. 요거는 이런 의미예요. 자, 만약에 X 1년도 12월 말일 날에 대손 추산액이 100이었어요. 그럼 X 1년도 말일 날에 분개가 어떻게 돼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 100,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겠죠. 자, 이 말이에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 분개를 하기 전에 올해 결산일 이전에 이미 띄일 거라고 잡아놓은 금액이 100원, 100원어치만큼의 분개를 미리 해놨다라는 거예요. 대손에 대한 분개를 100원어치만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어치만 더 하면 돼요? 200원어치의 분개를 해야 되는데 100원어치만큼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100원어치의 대손 분개만 더하면 되는 거죠. 차변의 대손 삼각비 100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원이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회사가 이미 얼마어치를 분개해놨다는 거예요. 300원어치의 분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예전에 대손 추산액이 300원이었어 가지고 300원어치만큼의 분개를 미리 해놨던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300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올해 와서 봤더니
추산액이 200원이니까 얼마원치의 붕괴만 했으면 되는 거예요. 200원어치의 붕괴만 했으면 되는데 이미 300원어치를 해놨기 때문에 100원어치의 붕괴는 취소를 해줘야 돼요. 너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있는 대손충당금 중에서 100을 이렇게 취소하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대손삼각비를 대변에 이렇게 취소를 해야 돼요. 자, 차변에 있는 대손삼각비를 대변에 취소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근데 이 계정 과목은 성격이 만약에 이 대손충당금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환입한 거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 뛸 거라고 잡아놓은 금액에 대한 환입이면은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그 외에 기타 채권이다. 그 외에 기타 채권일 때는 이 대손충당금 환입을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렇구나. 일단 이게 비용은 아니에요. 대변에 오기 때문에 수익 계정 과목인데 수익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매출 채권에 대한 부분은 그냥 비용 차감으로 들어가고 기타 채권일 때는 영업의 수익이다. 예, 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손 발생시를 볼게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붕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X 1년 말일 날에 대손 추산액이 200원이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차변에 대손 삼각비 200, 뛸 것 같은 금액에 대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200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그러다가 X 2년 4월 1일 날에 실제로 돈이 100원이 띄인 거예요. 예, 진짜로 돈이 띄었을 때는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무조건 떨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X 1년 말일 날에 진짜로 돈이 띄었으면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이 왔어야 되는데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라고 잡아놨던 거고, 실제로 외상매출금이 띄면은 외상매출금을 떨면서 원래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이 왔어야 되는데 띄일 것 같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대손충당금이라고 잡아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잡아놓은 대손충당금을 차변에 100원 이렇게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띄면은 채권을 떨고, 무조건 진짜 채권을 떨고 띄일 것 같은 금액 있죠? 띄일 것 같은 금액을 이렇게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임시 계정 과목이에요.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고 실제로 돈이 띄면은 얘를 이렇게 떨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300원이 띄었다라고 할게요. 진짜로 돈이 300원이 띄었는데 띄일 것 같은 금액이 200원이 있어가지고 요 중에서 100원을 떨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00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100을 떨어요. 그러면은 띄일 것 같다라고 잡아놓은 금액을 다 없앴죠. 자, 그래도 200원이 부족하잖아요. 이거는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돈이 띄면은 대손 삼각비라고 했었죠. 예, 대손 삼각비 2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원래 돈이 띄면은 대변에 채권을 떨고 대손 삼각비인데 띄일 것 같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대손 충당금이라고 잡아놨던 거고, 실제로 돈이 띄면 채권을 떨고 얘를 같이 제거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외상매출금인데 얘를 빼면서 외상매출금으로 대체. 얘가 원래 외상매출금이 왔어야 되는데 띄일 것 같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었고, 실제로 돈이 띄면 얘를 떨고 이 자리에 있었던 대손충당금을 빼요. 자, 그리고도 200원 요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돈이 띄면 대손 삼각비가 되는 거고, 자, 더 이상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죠. 얘는 200원 띄었으면은 차변에 대손 삼각비 200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돈이 띄면은 대손 삼각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손에 대한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붕괴는 대변에 채권을 떨고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 삼각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왜 대손 충당금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미 작년도에 대손에 대한 붕괴를 미리 해놨는데 그 중에서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와야 되는데 진짜로 띄인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대손 충당금 잡아놨었고, 진짜로 돈이 띄면은 이 자리에 와야 할 외상매출금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손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채권만 가능해요. 받을 돈이 띄는 거잖아요. 대손이 발생 가능한 거는 이 채권, 뭐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러 미수금, 대여금 이런 채권이 대손 발생이 가능하고, 채무는 대손하고는 관련 없는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채권이 띄었다.
외상매출금이 띄면은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떨고 대손삼각비. 바드럼이 띄면은 대변에 바드럼 떨고 대손 충당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 대손삼각비. 자, 미수금이 띄면은 대변에 미수금 떨고 대손삼각비. 대여금이 띄면은 대여금 떨고 대손삼각비인데, 자, 이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은 상품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상품, 제품 판매와 관련된 채권이에요. 그게 띄면은 그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해야 돼요. 판매비와 관리비. 왜냐하면 상품하고 제품의 판매와 관련해서 돈을 띄인 거기 때문에 판관비로 처리하고, 자, 미수금하고 대여금은 상품, 제품과는 관련이 없죠. 상품, 제품 판매와 관련이 없는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비용 발생분이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정 과목도 기타의 대손삼각비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9페이지, 7페이지인가?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그 대손금 발생시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외상매출금의 대손 발생액이 300원일 때 대변에 외상매출금 300 떨고 차변에 대손삼각비 300,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0원이 있으면은 대변에 외상매출금 300 떨고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0, 대손 삼각비 200. 자, 그다음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에 대한 대손 삼각비는 판관비. 단기 대여금 등의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자, 거기 7페이지 1번에 대손 충당금 설정에 환입이 있었죠, 아까. 그 환입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그럼 판관비로 차변에 잡혀 있었던 걸 환입시킬 때는 판관비 차감으로 가고, 영업의 비용으로 잡혀 있었던 거를 환입시킬 때는 영업의 수익으로 가야 돼요. 그 영업의 비용의 반대는 영업의 수익이 맞는데 판관비에 반대되는 계정은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관비 차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대손금 회수시를 볼게요. 자, 띄인 돈을 회수했을 때 어떻게 분개를 해야 되느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단기에 대손에 대한 분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대변의 외상매출금, 차변의 대손 삼각비 100원. 근데 이 띄인 돈을 회수했다. 자, 띄인 돈을 회수했으면은 일단 취소에 대한 분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회수에 대한 분개. 대손 분개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차변에 빼고, 차변에 있는 대손 삼각비를 대변에 이렇게 빼요. 자, 이렇게 분개가 되고, 자, 회수했죠.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을 대변에 빼고, 차변에 현금 1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같죠?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들어온 돈에 대해서 대변에 뭐를 살리면 되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를 살리면 돼요. 자, 그다음 만약에 대손에 대한 분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되어 있었으면은, 자, 일단 취소. 외상매출금 1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원, 그 다음에 대손금 회수,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100원. 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면은 회수한 거에 대해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기에 대손 처리된 채권을 회수했을 때 분개인데, 만약에 이게 정기였다. 자, 정기에 대손 처리한 분개를 단기에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 삼각비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비용은 작년도에 결산 분개를 통해서 잉여금으로 다 들어갔을 거고, 이 계정 과목을 올해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 이전에 대손난 채권을 단기에 회수했을 때는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년도의 비용을 올해에 살리는 거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단기 거 있잖아요. 단기 거를 올해에 살릴 때 대손 삼각비를 쓰지 않고 단기 거도 대변에 대손 충당금 써도 안 틀려요. 그 왜 안 틀리냐면요. 어차피 결산일 날에 대손 추산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잡을 거기 때문에 대변에 뭘로 쓰든지 간에 결산일 날에 어차피 대손 추산액까지 대손 충당금으로 통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손금이 회수됐을 때에는 대변에 계정 과목을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알아두세요. 그게 더 속편해요. 단기 거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답이 어떤 걸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두 가지라서 시험에 안 나오고,
무조건 시험은 정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채권을 단기에 회수했을 때이기 때문에 작년도 비용을 올해 대변 쪽에 살리는 것은 불가능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변에 살려야 할 계정 과목은 받은 돈에 대해서 대변에 살려야 할 계정 과목은 무조건 대손 충당금인 거예요. 그래서 하단에 7페이지 하단에 대손금 회수 시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럼 내용 설명은 전부 다 끝났고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푸는데 분계를 좀 더 해보는데 자, 교재 427페이지 보세요. 자, 427페이지. 자, 하단에 21번 문제 볼게요. 결산일 현재 매출채권 잔액의 1%에 대하여 대손을 예상하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결산 정리 분계는 자, 외상매출금이 100이죠. 그럼 100에 대해서 1%가 떼일 것 같으니까 10,000원이 떼일 것 같은 거고 받으러면 300에 대해서 1%인 30,000원이 떼일 것 같은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봤더니 외상매출금은 5,000원이 있대요. 5,000원어치만큼은 이미 분계를 해놨죠. 해놨기 때문에 추가로 얼마원치만 더 분계하면 돼요? 5,000원어치만 더 분계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받으러 오면 분계를 얼마원치 해놨대요? 2,000원어치만큼 해놨다죠. 그래서 2,000원을 뺀 28,000원어치만 추가로 더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결산일 분계죠. 그래서 결산할 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미 다 했으니까 나중에 결산 분계할 때는 21번하고 22번은 안 할게요. 자, 22번. 자, 22번은 자, 22번에 외상매출금이 17억 7,600. 일단 대손 추산액을 구해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은 17억 7,600에 몇 퍼센트가 뛸 것 같은 거예요? 1%. 그러면 1776000 1,776만 원인 거고 받으러 오면 얼마가 뛸 것 같냐면요. 받으러 오면 4억 2,900에 1%. 429만 원이 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분계를 해야 되는데 먼저 대손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1,776만 원인데 이미 잡혀 있었던 게 얼마래요? 거기 세 번째 줄에 2,400 죄송해요. 근데 그 1%가 아니라 1.5%네. 자, 1.5%니까 (1.5%네) 1.5%. 1.5%. 그럼 17억 7,600에 1.5% 하면은 2,664만 원. 2,664만 원. 자, 그다음에 4억 2,900에 1.5% 하면 643만 5천 원. 643만 5천 원. 자, 근데 이미 잡혀 있었던 게 얼마래요? 외상매출금은 2,472만 원이니까 추가로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럼 2,472만 원인데 이만큼이 뛸 것 같은 거니까 2,664만 원 빼면은 추가로 192만 원. 추가로 192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192만 원. 근데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따로 계정 과목을 관리해야 되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을 써야 되겠죠.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자, 일단 받으러이 있죠. 받으러면 652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너무 많이 잡혀 있었죠. 올해 추산액은 643만 5천 원인데 652만 원이 있었으니까 652만 원. 그럼 643만 5천 원 빼면은 8만 5천 원을 빼야 되겠네요. 그럼 차변의 대손 충당금 8만 5천 원을 빼야 돼요. 너무 많이 잡혀 있었죠. 아니. 작년에 652만 원이니까 652만 원. 너무 많이 잡혀 있었죠. 그래서 8만 5천 원 빼고 대변에는 계정 과목이 대손 충당금 환입 8만 5천 원이 되겠고 이 계정 과목은 성격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환입이니까 받으럼에 대한 환입이니까
판관비 차감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손 설명을 거의 다 했고 문제만 좀 더 풀어볼게요. 분계 문제. 자, 페이지 10페이지 볼게요. 자, 10페이지 20번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좀 볼게요. 자, 교재 10페이지 20번 문제. 자, 20번에 세천 상사에 대한 외상배출금 1,200만 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문제에서 결산일이 아니라 기중에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변에 채권을 떠세요. 채권이 1,200만 원 딸렸죠? 자, 그럼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은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40만 원이라죠?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21번에 거래처 동작 상사의 부도로 인하여 받으럼 1,000만 원이 해소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대손 처리하였다라고 하면 무조건 대변에 채권을 떨고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대손 상각비. 22번 거래처 호수상의 부도로 단기 대여금 50만 원이 해소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그럼 단기 대여금 50만 원을 떨고 자,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뭘로 쓰면 되겠어요? 기타의 대손 상각비.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럼 이 외의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하면 되겠죠. 자, 23번 정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100만 원을 해소하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당점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인데 대손금을 해소했을 때는 무조건 뭐를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돼요. 자, 24번 당사는 정기의 부산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을 해소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정기말 결산 시 대손 처리하였으나 금일 부산 상사로부터 전액을 현금으로 해소하였다. 단 정기 대손 처리 시 모두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였다. 받은 돈에 대해서 무조건 뭐를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뭐 전폐입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109번으로 살리면 되겠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그 아래 있는 109번. 이건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단기대여금이 114번이니까 거기에 대한 환입은 115번이에요. 114번이 맞나? 단기대여금이? 맞을 거예요. 혹시라도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아니더라도 봐주세요. 네. 제가 요즘에 기억력이 원래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25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25번. 정기에 대손 처리한 동작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전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정기에 회계 처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자, 대손금 회수에 대한 분개잖아요. 그럼 대변에 일단 차변에 들어온 돈이 200이고 대변에 살리는 거는 무조건 뭐를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을 살리면 돼요. 기중에 차변에 대손 상각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손에 대한 분개가 차변에 대손 상각비였다 하더라도 대변에 무조건 뭐를 살리라고요? 대손 충당금. 작년도의 비용을 올해 살리는 건 불가능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재무상태표 있잖아요. 자,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자, 그럼 자산 부분은 유동자산이 있고 유동이 있고 비유동이 있잖아요.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요. 자, 그러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크게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두 가지로 나누죠. 자,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인데 투자, 유형, 무형,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요 네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은 유동부채, 1년 이후는 비유동부채, 그 다음 자본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목들 거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들을 쭉 배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당좌자산에서 나오는 회계처리
모두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세무 2급에서 나오는 분계는 전부 다 빠짐없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볼게요. 자, 5페이지 하단에 이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있죠. 또 이런 문제용으로 나오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그 책을 보시면 돼요. 5페이지 하단에 그 1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해요. 그냥 현금화가 빨리 되는 자산들이잖아요. 먼저 현금이 나오는데, 현금은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을 이야기하는데, 통화는 지폐나 동전을 이야기하고, 통화 대용 증권의 타임 발행 당좌 수표. 그쵸, 아까 그 처음에 수표를 받으면 현금이라고 했었죠. 근데 은행 발행 자기압 수표가 있는데, 자기압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라고 했고, 송금한이 있고, 송금한은 됐고, 우편한 증서가 있는데, 이거는 우편한 증서라고 하는 증서가 있어요. 이 증서에는 우체국에 가면 돈으로 주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 증서를 들고 우체국 가면 바로 돈으로 줘요. 현금이죠. 예, 현금이에요. 그게 현금이지 뭐겠어요. 그다음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그 사채 이자표가 있는데, 사채 이자 지급일 날에 그 이자표를 떼서 은행 가면 돈으로 줘요. 이 이자표는 그냥 은행 가면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현금이랑 다름없는 거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통지표예요. 그 통지표를 보면은 은행 가면 은행 가서 현금으로 바꾸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현금이죠. 예, 종이 쪼가리가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종이 쪼가리이기 때문에 다 현금인 거예요. 자, 이번에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이에요. 내가 찾아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는 예금 통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랑 다름없다라고 보고,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고, 이게 이런 의미예요. 자, 분개할 때는 차변에 현금 100원, 그 다음 보통예금 100원. 이렇게 분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결산일 날에 보고할 때 있잖아요. 보고할 때는 이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00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표시한다. 그런 의미예요. 통합계정이에요. 얘는 통합계정인데,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설명을 했죠.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자, 현금성 자산이 뭐냐? 요거는 금융상품이에요. 금융상품. 자, 금융상품은 그냥 만기가 있으면 다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아세요. 금융기관에서 파는 것 중에서 만기가 있으면 다 금융상품인데, 그 중에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다. 예, 그거는 현금성 자산이 돼요. 자, 근데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거는 단기금융상품.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후인 거는 장기금융상품이에요. 자, 금융상품을 내가 샀어요. 샀는데 그 금융상품이 만기가 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장기금융상품. 자, 먼저 제가 RP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샀다라고 할게요. 이게 뭔지는 몰라도 돼요. RP가 그냥 만기가 있으면은 다 금융상품이다라고 생각하시고, X 1년 10월 25일 날 샀어요. 자, 그러면은 만기가 X 2년 1월 4일짜리인 거를 샀어요. 그럼 만기가 10월에서 11월, 12월, 1월 3개월 이내짜리죠.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다. 취득했을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면은 분류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현금화가 되니까 현금이랑 다름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만기가 X2년 5월 10일이다. 그럼 일단 만기가 3개월이 넘었죠. 3개월이 넘었으면은 일단 얘는 아니에요. 만기가 3개월이 넘은 금융상품은 이제 얘 아니면 얘로 분류해야 돼요. 자, 봤더니 결산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단기금융상품. 자, X 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죠. 예, 그러면 얘는 단기금융상품으로 구분해요. 자,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후다. 그럼 얘는 뭘로 분류한다라고요? 장기금융상품. 자, 근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X2년 1월 4일이니까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이죠. 그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인 거고, 무조건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그럼 현금성 자산이에요. 얘가 아니었을 때 얘 아니면 얘인 거예요. 일단 얘이면 얘인 거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면은 현금성 자산인 거고, 얘가 아니면은 얘 아니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론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설명은 전부 다 드렸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13페이지부터 쭉 있잖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은 풀 수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은, 자, 이런 문제에 대한 강의를 따로 빼놨단 말이에요. 빼놨는데 아직 촬영은 다 안 해가지고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강의 뜨면은 그때 한번 보시면서 네, 하시고, 어쨌거나 이 당좌자산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길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모두 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